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북미로 삼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8페이지 펴보세요. 188페이지, 서기 188페이지 펴보시고요. 좀 양해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원래 이 강의를, 이쪽 부분 강의를 찍었어요, 사전에. 근데 이제 그걸 녹화를 지금 못 시켜가지고 다시 재촬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북유럽 선거 관련된 내용 보는데, 북유럽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대충 한번 어떤 나라가 있나 상황 같은 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북유 삼국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노르만족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이 거주하는 곳이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그냥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노르만족들이 이제 거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노르만족들의 어떤 역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노르만이 유럽의 여러 지역을 침공하고 있던 9세기부터 10세기까지에 거쳐서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들의 경관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지방 호족들이 대립과 분쟁을 거듭하는 이교도 나라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9세기까지는 그 당시 이제 그 북유럽 삼국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르만족들이 또 강력한 이제 전투력을 보였던 게 뭐냐면 오랫동안 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전투 능력이 향상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9세기 때 이렇게 이제 잘 싸웠던 건데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들 나라도 이제 그 10세기 넘어가면서 통일왕국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10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가면서 기독교를 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하여튼 11세기부터 이제 12세기 거쳐 이들 북유럽 삼국의 정치사는 전쟁과 반란의 역사였다. 그래서 삼국이 서로 싸우고 국내에서 왕위 쟁탈전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자, 그다음에 11세기 이제 국내 상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 좀 내용을 보면요. 11세기의 소흥들도 대지중화 나란히 왕에 소집했다 종건하였으나 13세기는 지주귀족들만이 참전 의무와 더불어 면세특권을 갖게 되는 반면에 일반 자유농민들은 지위가 저하되어 참전의 의무가 없어지는 대신에 납세 의무가 이제 지게 되고요. 점차 이제 지주귀족들에게 예속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이제 귀족 토지의 이제 학대 경향과 병행하면서 귀족계급의 발전은 봉건제도 혜택의 촉진을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말 덴마크 왕은 참전의 대가로 봉투를 수여하고 이런 간행은 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퍼졌다. 그러나 이 봉투는 서유럽과 같이 이제 세습적인 게 아니었고 귀족들의 실권은 오히려 그들의 자유로운 보유 토지에 기반을 뒀다. 그러니까 봉투를 준 것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유로운 그 보유 토지, 자신의 토지에 기반을 둔 거죠. 자, 그리고 북유럽 삼국의 귀족계급은 저마다 귀족회의를 구성하여 왕권을 제약하는 작용을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볼 때, 노르웨이나 뭐 이런 나라들, 핀란드나, 아니,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이제 나중에는 서유럽같이 이제 봉건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유럽의 어떤 봉건제처럼 이렇게 뭐냐면 정형화된 봉건제가 아니라 좀 느슨화된 봉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 전체적으로 볼 때 북유럽 삼국에서는 봉건화 경영에도 불구하고 봉건제는 지배적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영주제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부 구조인 주종제도는 있지만 하부 구조인 이제 농노나 잠원제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봉투 보유주와 귀족은 간직 보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영미된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사법권, 국가의 공권에 속하는 이 사법권은 뭐냐면 아주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내용이 있지만, 14세기, 15세기 말에는, 이런 스웨덴이나, 그 다음에 노르웨이나, 그 다음에 덴마크가 서로 칼마르 동맹을 이제 맺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런 북유럽 이제 제국을 만들었다. 이쪽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의 이제 핀란드가 있죠. 핀란드. 이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범주에는 이제 포함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핀란드는 원래는 이제 노르만족들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핀족의 나라잖아요. 원래 핀란드가. 예, 핀족의 나라. 일단 핀족이 세운 거야. 핀족은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들이야. 근데 이제 핀란드인데 보면 인종상으로는 완전 유럽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시아 계통이냐? 그거는 뭐냐면 오랫동안 혼혈됐기 때문에 유대로 거쳐갖고 이제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고 실제로 아시아 계통이야. 이들이 이제 여기 와서 정착을 했고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아니라 얘는 알타이 어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인종이나 문화가 완전히 좀 기운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스웨덴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요.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에 가서야 그때 이제 러시아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동유럽과 이제 슬라브족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거쳐 동유럽에서는 정치 구조와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 일어났다. 즉, 정치 면에서 폴란드와 보헤미아. 자, 보헤미아는 오늘날 체코죠. 예. 체코슬라바키아라고 했는데 이건 체코예요, 체코. 예, 원래 체코하고 슬라바키아는 다른 그 계통의 민족이야. 슬라브족이긴 한데 문화나 역사적으로 좀 달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체코슬라바키아 했다가 나중에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제 이렇게 분리 독립되죠. 다만 이제 이거는 80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묶어가서 보헤미아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자, 그랬고요. 헝가리 같은 새로운 국가가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슬라브족들 구성을 볼게요. 자, 예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슬라브족들은 크게 이제 세 개의 계통이 있어요. 서슬라브 계통, 동슬라브 계통, 남슬라브 계통 있죠. 그래서 서슬라브 계통들 같은 경우에는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그 민족이죠. 얘네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었고, 체코는 이제 나중에 카톨릭에서 이제 저쪽 신교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슬라브 민족 같은 경우에는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다 여기 동슬라브 계통이죠. 같은 이 키예프 공국에서 기원을 두고 있었던 나라다. 그래서 이 동슬라브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리스 종교에 영향을 받죠. 오랫동안 이 비잔틴 제국하고 교섭하면서 그리스 종교에 영향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지역마다 좀 다르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슬라브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종교가 많은데 저쪽 서부 지역 같은 거 있죠. 예, 우크라이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또 지배를 받았어요. 한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동슬라브 계통 민족이지만 약간 유럽 쪽하고 이제 약간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남슬라브 민족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죠. 예전에 옛 유고 연방이 있었던 민족 집단들. 그래서 남슬라브족들이고 거기는 이제 종교가 좀 다르죠. 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톨릭 계통이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종교. 그다음에 이슬람 교들도 있어요. 원래 이들도 남슬라브족 계통인데 이제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뭐냐면 이슬람을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동유럽 국가에서 좀 특이한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냐면, 헝가리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 헝가리라는 나라는 마자르족이 세웠죠. 이 마자르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민족 계통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제 그 핀란드처럼, 핀족처럼 저쪽 그 뭐냐면 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지금도 서양인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제 핀란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혼혈 결과 누리의 혼혈 결과 이제 서양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얘네들 조상들은 항인족들 계통이에요. 그래서 알타이어족 계통인데 하여튼 이 마자르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교면에서 주로 이제 독일 전도사 활동을 그리스교를 이제 수용했다. 거기에 뭐 카톨릭도 있고 그리스 종교도 있고 그죠? 폴란드는 얼마 안 가서 독일교의 영향을 벗어나
로마 교황에 직속하게 되면서 보헤미아 공화국도 독립하여 국민교회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헤미아는 좀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카톨릭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흡수교나 뭐 신교도 쪽으로 넘어가는데 요건 좀 다시 설명하고요. 자, 9세기 후반에 비잔틴 황제였던 미케라는 몰라비아의 이제 슬라브족들에게 그런 종교를 이제 그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 키릴이나 메토디우스 형제를 전도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가니까 그 당시에 슬라브족들이 그 문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슬라브 알파벳을 만들었죠. 그 왜 만들었냐? 이걸 키릴 문자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복음서를 슬라브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 이걸 바탕으로 뭐 슬라브 기도서도 만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키릴 문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고 약간 연동된 문제로서 이제 약간 이제 좀 공간적으로 좀 약간 멀리 있지만 베트남 관련된 예전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베트남은 이제 원래 춘원 문자에서 고유한 문자가 있어요. 한자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춘원 문자는 한자나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베트남인들에게 어떻게든 이제 뭐냐면 복음서를 이제 기독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문자였어. 그래서 알파벳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처럼 성조가 있어요. 성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성인가 16성인가 하여튼 있는데 성조를 표시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만든 그 베트남 언어 그 문자가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어. 베트남 문자를 왜 만들었냐? 이건 프랑스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에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은 요때 사용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드는 그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먹었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의 노력으로 남부 슬라브들은 거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들 서로 이제 자기 세력과 흡수를 하려고 했고 남슬라브 계통에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는 크로아티아나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를 믿고 있는 그리스 종교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크로아티아인이나 세르비아인이나 이슬람 계통의 민족들이나 다 이제 언어는 이렇게 다 똑같아. 남슬라브. 근데 왜 이렇게 민족별로 나눠지냐? 이건 뭐냐면 얘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중동이나 그런 데서는 이 종교가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민족을 기준할 때 이걸 이제 어떤 종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달라지거든요. 예.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야 달마티아 연안에 정착한 크로아티아인들은 노마교회, 세르비아인들은 동방교회, 그리스 종교, 또 불가리아인들은 노마교회, 또 동방교회에 이제 속하게 되었다. 자, 이보다 이제 약 1세기 후에 그 10세기 후반에는 러시아도 동방교회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반란과 패전에 시달린 비잔틴 바질 2세가 KF0, PF0국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 노르만족들이 세웠던 뭐냐면 공국이죠. 러시아 최초의 이제 뭐냐면 국가인데 그때 이제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지는 블라디미르에게 원조를 청했고 그 당시 이제 블라디미르는 동방교회를 받아들인 대가로 그 당시 황제 누이 동생을 아내로 요구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왜 이렇게 바지로부터 이제 뭐냐면 황제 누이 동생을 원했냐. 그리고 또 이제 했냐? 그거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비잔틴 혼인 제실과 이제 혼인으로써 가문의 위험을 높였다. 그래서 자기는 권력은 갖고 있지만 권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 권위가 있어야지 장기적인 어떤 지배를 할 수 있고 자기 반발하는 사람들도 무마시키고 자기 편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뭐냐면 그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소프트 그 파워라고 이제 파워 하잖아요.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문의 위험을 이제 높이고 동방교육을 위해서 정권의 기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키예프공의 원조가 필요했던 황제 이제 바지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블라디미르를 약속을 이행했고 비잔틴 시기의 러시아 교회가 성립되었다. 자, 이에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는 서방적인 카톨릭 교회를 받아들이고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는 동방적인 이제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이제 키예프 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가 이제 키예프잖아요.
키예프에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 믿고 있어요.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그리스 종교였지만 그 타타르, 그러니까 몽골족의 지배 200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폴란드의 지배도 200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과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이 완전 문화적으로 달라진 거야. 지금 러시아 지역하고 또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상당수 카톨릭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독교 전파의 결과는 그 영속적인 결과를 가졌으며 20세기에도 동료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한편 10세기 때 비잔틴 제국은 서방과의 단절이 이제 더욱 심화되면서 정성균을 맞이했고 크레타와 키브루스를 점령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 10세기 때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앞에 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수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수동. 자, 수도는 이제 초창기 수도는 언제 만들었냐? 원래 서방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죠. 수도는요. 예, 수도는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이런 동방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초기 이제 수도 같은 게 이집트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수도 제도가 서방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서방에서 이제 그 수도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 성 베네디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서 스토어는 설립을 했고 이때 뭐 천빈이라든지 정숙이라든지 복정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톤 계열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스톤 안에서 육체 노동을 종사하면서 그다음 주경 야독에서 이제 밤에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필사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왜 수도원이 이제 형성됐는가? 요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수도원은 중세 정치생활이나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자, 수도원은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속화되었을 때 이를 정하고 개혁하는 원동이 되었다. 중세 초기의 문화적 암흑기에 심의하게 문화의 등불을 유지했고, 왜냐하면 이제 수도사들이 밤에 필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리스나 로마 등등등등 이런 고전들 필사했어. 그래서 중세 암흑기 때 이런 것들이 중세에서 그래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 뭐 자세히 연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어떤 문화의 등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로서 중세 후반기 때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 것이 수도원이었다. 예.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이제 나중에 학교가 나오죠. 음. 그래서 나중에 스콜라라는 말도 요 스톤 학교에서 출발한 거야. 여기 스쿠아. 예. 자, 노마드 제국 초기에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세는 확장해 갔으며 4세기에 기독교로서 집단적인 개종 현상이 강범위에 발생했다. 이렇게 교세가 커지면서 교회는 이제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요거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종교가 이제 점점 커지면 교단이 커지면 항상 부와 이런 것들을 얻게 되냐 경제 부도 얻게 되고 그럼 항상 이 부패하게 돼 있어 어떤 종교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경건한 열성적인 신자나 그 성직자 중에서 이러한 이제 교회의 세속화에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원시교회, 초기교회 이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생겼고 이것이 스톤의 새로운 제도를 낳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톤 생활은 먼저 동방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북부 이집트에서 그 뭐냐면 사막에 은둔하면서 이제 살았고요. 예. 자, 이제 BC 3세기라고 했는데 AD 3세기예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제 교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잠깐 고치고 나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야. 음, 음. 이게 BC 3세기가 아니라 AD 3세기죠. 예. BC는 예수 이전이니까 성립이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그 성 안토니가 북부 이집트의 사막에서 운동 생활을 했고 그의 이제 추종자들은 주변에 집을 지어서 함께 금욕 생활을 했다. 역시 이집트 출신이었던 파코미우스는 사막에서 이제 운동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감안해서 일정한 계획을 정하고 한 건물에 금욕적인 공동 생활을 하게 하여 수도원다운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동방에서 수도원 제도를 확립한 저서 일반적으로 4세기 소아시아 출신의 그리스인 그 뭐냐면 여기
교부였던 성 바질이었다. 그는 노동과 자선의 공동생활을 토대로 한 수도원 계열을 정했으며 그 계열은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원의 혼용적인 계열이었다. 참고로 이제 비잔티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회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원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그리스 종교만의 특징인데 얘네들이 이제 수도원들이 그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비잔티 황제가 레오 3세 같은 황제가 이런 이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을 때 제일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 수도원들이야. 그래서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은 약간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그 안에 이 수도원들이 반대할 걸 생각하고 그 반대를 빌미로 해가지고 수도원을 탄압해서 대토지를 뺏으려고 했던 거죠. 수도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를. 그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서방의 수도 동방계원의 수도원이 4세기 때 전해졌으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는 동방의 수도원과 별도로 독자적인 서방 수도원이 설립한 것은 이탈리아 수도에서 했던 누르시아, 성 베네디트다. 예, 요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성 베네디트는 나올 수가 있어. 이름 쓰라고. 자, 그는 젊었을 때부터 금욕적인 이상을 끌려서 수도 생활을 해오다가 6세기 초에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위치한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우고 그 유럽 수도원의 모범이 된 이른바 베네디트 계율을 마련했다. 그래서 베네디트 계율을 외워두셔야 죠. 청빈,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정결은 이렇게 정결은 이렇게 있는데 정숙이라고 또 읽을 수 있죠. 예, 정절이라고 하고도 좀 정숙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거. 예. 그 다음에 복종은 이제 명령에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상호사 꼭 금욕적이고 엄격한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규정했다. 매일의 일과는 노동과 기도 시간을 크게 나눠주고, 수도나는 매일 여러 시간의 육체 노동을 종사하고요. 낮에 주는 일하죠. 나머지 이제 밤 시간에는 명상, 기도, 공동 예배 할당했고, 특히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스톤이 일종의 문화의 등불이 됐던 것이 이제 이 필사 작업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필사 작업이 로서 후에 가서는 필사시 따로 마련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도는 공동생활 영위하는데 충분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하고 자급자족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도원도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했어.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또 봉건 그러니까 봉건 여해우들이 토지를 기증하고 그 대가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뭐냐면 명령을 듣게 하고 그리고 수도 원장의 뭐냐면 임명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람이 꼭 심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도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원래 수도원 모습으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그 개혁을 하자. 그런 이제 움직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크로니스톤 같은 그 개혁 운동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개혁 운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교회 개혁 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두세 번 나왔죠. 뭐 크로니송 개혁 운동도 이게 속하죠. 자, 그러면 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나? 그 배경, 인과관계를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자, 일단 이게 이제 9세기 때 이제 상황부터 좀 얘기할게요. 프랑코 왕국이 붕괴되고 제2차 민족 이동이 나죠. 뭐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 사회가 혼란해져.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속 제후들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또 세속 제후들은 교회를 자기의 어떤 이제 뭐냐면 친세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땅을 주죠. 그냥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제 뭐냐 봉건의 대가로.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 그 뭐냐면 세속 제후의 땅을 받고 일종의 봉건 제후로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성직자 제후라고 하죠. 이들이요. 자, 그러면서 교회의 봉건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속군주들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게 돼요. 수도원장부터 해갖고 일반 성직자 등등 또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이제 임명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은 정교 유착이 일어나죠. 그리고 항상 권력과 부와 유착을 하면 이게 그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직 매매나 그다음 원래 성직자 결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성직자 결혼도 행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고위 성직자는 봉건 귀족이 되고 교구 사제는 이제 뭐냐면
세속 영주들이 자신 친한 사람들 임명하고 그 고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너무 부정부패가 빠지니까 안 되겠다. 교회도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 움직임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크로니스톤이죠. 그래서 이 크로니스톤뿐만 아니라 이 크로니스톤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따르는 여러 그 수백 개 스톤을 이제 합쳐갖고 총칭해서 크로니스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니스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개혁 그 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냐면 여러 개혁 교황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인권 투쟁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것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세기 중엽에 사르마느 제국이 붕괴되자 교회는 혼란 속에서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려고 했다. 때마치 프랑스에서는 랑스 대주교, 이 싱그마트와 그리고 교황의 니콜라이스 등 강력한 교회 지도자가 나타나 질서와 기강 유지를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사회 봉건화에 따른 교회의 봉건화에 타락할 수 없었다. 타락을 막을 수 없었다. 아까 9세기 말기 때, 9세기 상황 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무렵 이제 프랑스 지교들은 싱그마르 같은 교회 성직자 압력이 시달려 그 지위가 불안전했고, 그 다음에 세속 봉건교육 등 교회령에 대한 침범과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속 봉건귀족들의 교회령에 대한 신분과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야 그들은 주교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교회 재산을 세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즉 교회 전범을 찾게 되는데 자신의 어떤 권한을 이제 좀 예전에 그 어떤 법에 따라서 교회법에 따라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들은 이제 반전설적인 교황의 성함을 위조하여 번쩍을 만들고 이를 7세기 때 성 이시드로가 편찬한 걸 좀 꾸몄다. 그래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시돈 이문선집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문선지는 그 위자에서 들었을지 문서가 나중에 꾸며진 거야. 가짜죠. 가나로 만든 건데, 그 가나로 만든 것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시도르 이 위서 이문 선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기증장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전부는 위조문서는 아니지만 그런 위조문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 자체가 당시 이제 성직자의 고민이 얼마나 컸던 걸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0세기 때 교황은 노마시 귀족들의 붕당의 수당에 불과했고 오토 1세 대관식으로는 독일 황제의 임명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황제가 세력이 물려가자 황제 세력이 물려가자 다시 노마의 귀족들이 교황을 선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나 그 당시 노마식 귀족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회 자체에 이제 교황 선발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서 교회 전체가 노르만, 마자 등의 침을 시달리고 봉건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교회와 성직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세속 제후의 보호를 구하게 됐고, 그리하여 대제후의 봉신이 되는 고위 성직자도 적지 않았으며, 그들의 임명권도 세속 제후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고위 성직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 조직의 하부 구조로 할 수 있는 교구 및 사제의 경우에도 더욱 심했다. 장원 영주는 저마다 이제 교회를 짓고 아까 사제를 임명했는데 대개 이제 사제는 이제 자기의 이제 친척들이나 아주 그 밑에 몸종들 몸종에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자기 이제 그 측근들을 이제 임명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와 교회정에 대한 수입을 가로채고 최소한도의 경비만 진출했다. 그래 교회에서의 교구 토지세로부터 수익이 장원영주의 수입이 큰 폭을 차지했고요. 자, 주교와 수도원장은 고위성직자는 그래도 봉건기주층에 속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땅을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성직자이면서도 또 봉건귀족에 속하죠. 성직자 제외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교구사제는 세속영주의 고용인에 불과했다. 자, 이러한 사태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성직자의 기강을 완전히 붕괴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성직자의 혼인과 성직 매매의 성행으로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 봉건화에 따른 세속화와 성직자 타락에 대한 개혁 운동이 크로니스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크로니스톤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였는데 그 당시 크로니스톤이 이제 그 당시 그 세워질 때 그때 승인자는 이제 있는데
이 승인장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프랜스 수동이 세워질 때, 그 당시 이제 악기 내고 원리원 공의 어, 승인하에 설립됐는데, 승인장 내용을 보면, 이 승인장을 일종의 그 당시 계약 문서, 이거 본건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 보면 본건적 토지 보유를 하지 않고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자들이 자유롭게 시사한 걸 간주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토지를 준 거는 아무 대가 없이 줘야 된다. 이 토지를 준 대가로 나한테 뭐 충성을 하라든지 뭐 본건적 의무를 뭐냐면 부관이 그런 거는 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고. 그다음 수도원장의 선거권은 수도사만 갖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낙하산 싣고 이제 뭐냐면 하는 보다는 밑에서 이제 뽑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교황에 직속하고 교의 손직자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태만과 나트를 추방하고 필사와 노동과 공동예배를 보다 시간을 할애할 것을 할당할 것을 명시한다. 그래서 원래 깨끗했던 이제 원래 초기에 그 수도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속 권력과 단절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성립된 크로니 스톤 교단은 교단의 수도는 날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 크로니 스톤은 단지 한 개의 스톤뿐만 아니라 일종의 교단을 대표하는 그 스톤이고 그걸 따르는 이제 스톤도 크로니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혁 운동도 10세기 후반에 영국에도 일어났고 노탈링게 고르치 대수도는 또한 크로니 다운가는 개혁 운동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크로니 스톤과 그 다음에 로타링계 고르츠 데스톤 등등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혁 교황들이 출연하죠. 요 출신들의. 그래서 이 개혁 교황들이 등장하면서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교회 부패를 뭐냐 개선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레오 9세 같은 이 사람이 최초의 이제 개혁적 교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그레고리 뭐 7세 뭐 이런 사람도 이제 거기에 속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인권 투자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이러한 수도원 중시의 개혁운동은 11세기 중엽 이후 교황의 영도하에 전 유럽 쪽으로 이제 전개되었다. 최초의 이제 개혁적 교황은 독일 황제 하이네 3세가 임명한 레오 9세였다. 그는 크로니스톤 그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 앞에 영국에 보면 노탈링계 개혁운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개혁 그 노탈링 개혁운동의 중심지 주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5년 동안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종교회의를 이제 하여금 성직자 혼인과 그다음에 성직 매매를 금지시킨 입법을 했다. 자, 이때 입법이라는 것은 교황이 이제 주도한 그 교황이나 교회가 만든 교회법을 얘기해요. 교황이나 공회 같은 데서 만든 교회법을 만들고 성직자의 정화 작업을 이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각지에서 저명한 개혁적인 고위성직자를 로마 교회 추기경으로 임명하여 교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와 행정관을 등용했다. 예. 자, 그러니까 추기경은 교황 다음에 이제 서열돼 있는 그 성직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직자 추기경을 일종의 자기 그 신복을 삼았다. 신복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구센 또한 유럽의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그 지방의 고위 성직자 회의를 소집해서 개혁운동의 실천을 독려하기도 했다. 자, 그래도 이런 네오 9세의 이제 뭐냐면 개혁을 통해 어떤 결과가 있냐? 첫 번째로는 교황의 입법권과 사법권이 알프스 북쪽에 전에 없이 효과를 발동했고, 그래서 교황은 형식상 이제 뭐냐 교회 수장이긴 하지만 입법권, 사법권은 그 전까지는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추기경을 자기 신복에 이제 심어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유럽의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자신이 입법권과 사법권, 교회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럽 사회에서 교황의 영도적 지위를 제하기는 동시에 그에 계승한 이제 또 유능한 인재를 로마에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권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서인권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거죠. 성직자 임명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게요. 9세기부터 해서 10세기까지 이제 거친 혼란 속에 성직자들은 강력한 국왕을 기대했고 그에게 의존하려고 했다.
국왕들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직자를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서인까지 하게 되었다. 한편 성직자들은 교황이 무력한 까닭으로 성직자들은 교황이 무력한 까닭으로 해서 국왕은 지상의 신의 목자라는 그 왕권 신종론을 뭐냐면 퍼지게 됐고 국왕의 세속 서임은 권리 남용이 아니라 당연히 권리 행사로 생겨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민족 이동기 때는 상당히 이제 혼란이었고 그 당시 교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황은 이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죠. 영적 권력만 있는 거지 실질적 권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뭐 왕이라든지 세속 권력이라든지 특히 황제한테 이제 저희 신성 로마 황제한테 이제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논리를 이제 교회에서 만들었느냐, 성직자들이 이때 만들어 놓은 것이 왕권 신종론이야. 왕권 신종론은 뭐냐 하면 이거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그 절대왕정 시대 때 왕권 신수설 있죠. 왕의 권한은 신호부터 부여받은 거다. 이런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호부터 부여받고 통치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일반 민들이나 성직자들도 왕 밑에 들어가서 이제 통치를 받아야 돼. 왕 밑에 들어간 신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 왕이 목자야. 예수님이 이제 보통 목자로 이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고 마찬가지로 왕이 그 예수님 같은 목자고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가며 보호해 주죠. 근데 양들이 이제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생사 역탁권을 갖고 있잖아. 그거 다 이제 뭐냐 신호부터 이제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왕이 목자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성직자든 신민이든 모든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들어가서 왕의 이제 뭐냐면 통치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이제 뭐냐면 그 왕권 신종론인데 이 왕권 신종론에 따라서 당연히 성직자 임명권은 왕이 목자니까 뭐예요? 당연히 목자인 왕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했고 당연히 이런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고 성직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옆에다 국왕 옆에나 뭐 한계 옆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몇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자신의 어떤 권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권리 남용이 아니라 권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성직자 임명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국왕들이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 왜냐면 당연히 자기가 권리였거든. 근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갖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 자기 권리를 뺏겼다 빼 권리를 이제 뭐냐면 이게 상실한 뭐냐면 그 그 권리 상실했던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그리하여 11세기 때 국왕들은 단순히 주교를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인까지 하게 되었다. 교회 개혁자들은 이러한 서인권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이런 어떤 의미에서 왕권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자, 1059년 로마에서 종교회의는 교황 선출에서 로마 귀족의 분단과 독일 황제 개입을 배제하고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의 추기경의 선출을 부정했다. 자, 그래서 교황을 추기경 모임에 이제 의해서 선출돼요. 이걸 꼼꼼합배라고 하죠. 꼼꼼합배. 지금도 이제 행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꼼꼼합배도 물론 이제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계속 변경되겠지만 하여튼 추기경에 의해서 교황이 선출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선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꼼꼼합회 자체는 그냥 로마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그 뭐냐면 세속 귀족들이나 그 황제 간섭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한 거야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냐면 로마 교황 이런 사람들 로마 교황이 된다. 저기 독일 황제 같은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임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옆에서 이제 배후 조종해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보름수 협약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독일 황제가 손을 떼겠다고 공을 한 거죠. 뒤에 나와 있지만 자 하여튼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선출되어 많은 개혁이 진행됐다. 이 알렉산더 2세도 앞에 네오 9세처럼 교황에 속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도.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제 교황권은 전 유럽에 확대되고
교황사저는 도주에서 지방 종교회의를 열어서 개혁을 추진했다. 자, 이 과정에서 코니스톤 출신의 신덴부르크가 그레고리 7세로서 교황이 선출되니까 사회권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 황제 하인 4세와 정면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그레고리 7세하고 하인 4세가 충돌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두세 번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노사리도 요게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기출문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에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그 하인 4세와 그레고리 7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크로니스톤 출신이었던 신덴보르트가 그레고리 7세로 교황으로 이제 선출되었다. 자, 그레고리 7세는 그 당시 종주의 왕권은 하나로부터 위임받았던 왕정 신수설을 이제 반박하고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 교황은 그 베드로 후계자로 이제 자칭하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의 후계자죠. 예수의 이제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 베드로, 교황.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 계보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베드로 계자인 교황이 황제도 가난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문과 폐위를 처할 수 있었다. 자, 일단 이 파문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걸 좀 설명하려면 카톨릭 교리를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발표했는데 파문이 뭐냐? 자, 파문을 이제 보려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황의 역할, 교회의 역할, 교황을 대변하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을 상징하는 교회의 역할을 좀 볼 필요했어요. 자, 앞에서 말했지만 교황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의 후계자죠. 베드로의 계승자잖아.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은총을 줬고, 은총이. 그리고 베드로도 교황한테 은총을 줬죠. 그러니까 꼭 예수는, 교황은 예수의 대변자야.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반 신자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니 천국에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가려면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갈 수 없어요. 직접. 그래서 누굴 거쳐서 이 교황이나 교회를 거쳐 교황을 이제 상징하는 교회를 거쳐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황은 또 교황의 그 밑에 있는 교회 그 신부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이들은 이제 죄를 사할 수 있는 은총을 받기 위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지으면 일단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칠성사를 행해. 칠성사. 그러니까 칠성사는 신자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이 카톨릭 성사들 그 신도들의 의무인데 거기에서 고백도 해야 되고 여러 성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칠성사를 통해서 죄를 80% 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뭘 통해서 할 수 있냐? 대사라는 걸 통해. 대사가 20%야. 대사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단식 기도나 아니면 교회에서 발급된 문서 있죠. 대사 문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가 됐던 면제부,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면별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가는 거죠. 이거 사들이거나. 그래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100% 완충을 해야지 완전히 내가 속세에 있는 죄를 이제 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해주면 나중에 어디 간다?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교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사를 안 해주거나 대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면 쟤를 100% 사해주지 못해. 그러면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연옥이라는 곳에서 뭐냐면 죄를 완전히 싣고 천국 등업을 할 수 있죠. 예. 연옥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성경에 없죠. 자, 그래서 교황은 이런 교회는 교황과 교회는 파문이라는 것들을 행사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데 파문 뭐냐? 성사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이 파문에 처해지면 그 당시 일반인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못 가. 그 다음에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파문에 처했다는 건. 그리고 이제 이 파문의 대상이 군주나 제후면 군주 제후뿐만 아니라 군주나 제후가 통치한 그 뭐냐면 통치 영역까지도 뭐냐면 성사를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뭐죠? 죽은 후에 연옥이나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군주와 제후들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파문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리, 세속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왕이나 황제가 말을 안 들을 때 파문에 처하면 그 밑에 신민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 후에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라든지 뭐 제후라든지 황제든지 왕이든지 파문에 처하면 알아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황한테 무릎 꿇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황이 세속 권력에 간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문이나 그 다음에 금령, 그러니까 이제 파문에 치면 그 세속 지역 같은 게 파문에 취한 그 제후들의 통치 영역은 금령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교회가 이제 세속 질서를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고 사인권 투쟁에서도 그걸 적절히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온 이제 개신교는 이런 절차가 다 교회에 그 뭐냐면 성경에 없다는 거죠. 뭐 교황이 뭐 그 당시 뭐 사명권 대사나 성사를 통해서 뭐냐 해야지 신자들이 이제 뭐 교회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논리, 연옥이나 논리 이런 건 다 뭐냐면 교회에서 만든 그냥 지어낸 얘기뿐이고 이게 성경에 어디 명시돼 있냐? 그러면서 교황이나 교회 존재 짝 없이 얘네들 없이 곡반어 신자가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곡반어 이제 신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건데 요거는 나중에 개신교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칠성사와 대사라는 게 뭐냐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면벌부 면제부도 요 대사의 일종이에요. 칠성사는 이제 여기 있죠. 영세성사부터 견직, 성체, 혼인, 고백성사 쭉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카톨릭 신도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7개 성사들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칠성사를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을 이제 해야지만 죽은 후에 연옥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했던 행사들, 그러니까 앞에 칠성사나 대사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선자, 선행이라고 해요. 선행. 그래서 선행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미리 일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교황이나 교회가 그걸 미리 그걸 해서 구원을 좀 해주고 나서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중간 단계의 어떤 것들을 이제 선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 선자에 미리 구원을 해준다. 그래서 50% 구원을 받아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부터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졌다. 근데 이런 논리들은 교회의 이제 그 예전부터 전승에 위한 것이지 법에 위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위한 건 아니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문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됐죠? 교황이 이제 할 수 있는 파문. 그 다음, 폐의를 처할 수 있다. 자, 폐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그레고리 7세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했던 왕권 신정서를 부인했다고 했죠. 오히려 거꾸로, 교황이 목자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교황이 목자다. 예수님의 어떤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목자고 어 일반 시민이든 그 다음에 성직자든 일반 시민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속 제후든 왕이든 황제든 다 교황의 입장 올 때는 그냥 신자고 양에 불과한 거야. 왜? 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교황한테 있죠. 그러면 황제도 폐위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거야. 거꾸로 이제 신정론을 거꾸로 이제 해석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갖고 이제 폐해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서인권 문제에 둘러싸고 황제 하이니 사세가 충돌했다. 그리고 이 7세는 주교 선출에 대한 하이니 사세가 간섭하지 말도록 서한을 보냈고, 동시에 주교와 수도원장은 세속군주부터 서열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서 그레고리 7세는 한 교황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교황에게 황제가 폐위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다. 자기가 목자니까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은총을 받은 목자이기 때문에 대리자죠. 예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양에 불과하지 않냐.
내가 폐위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레고리 칠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하리사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반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기출문제 사료 나왔던 것이 이 그레고리 칠세가 이제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는 하인 사세는 국내 반란 때문에 교황의 조치를 수용하는 척했지만 반란이 진압되자 이제 교황의 반대파를 지원해주기 시작했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요게 반박 서한들이 나왔던 거죠. 다시 교황과 황제권의 갈등이 이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황은 황제에게 또다시 파문과 폐해를 선언했다. 자, 교황의 파문을 계기로 독일 내 반항제 세력들의 결집이 표출되니까 왜냐면 명분이 생긴 거죠. 당황한 그레고리 칠세는 카노사에 가서 교황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이제 풀린 교황이 파문에 처하자 황제는 국내의 반란 세력들 다 제거하고 나서 치의세력을 구축하고 다시 교황을 이제 공격했고요. 교황은 노만에서 쫓겨나서 노만족의 도마에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요 기준이 나서 노르만족이 남이탈 지역에 피신했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노르만족들이 왜 교황을 도와줬냐? 저는 예전에 이거 잘못 알고 있었는 게 뭐냐면 전 시간 예전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황이 이제 노르만 출신이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사역사 초론에 보니까 토스카나 출신이라고 해요. 북이탈리아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르만 출신이기 때문에 노르만족을 도와준 게 아니라 교황이 정치적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성장을 할 때 이 노르만족들이 하고 서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 노르만족들 이제 와 교황 간에 어떤 이제 정치 유대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와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교황이 나중에 쫓겨난 후에 노르만족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던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레고리 7세는 교황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킨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다. 자, 교황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하인이 처음에는 독일 국내 반란들이 있고 해서 타협적이었으나 그 당시 이제 아이고 반란이 진압되자 다시 밀라노의 항제파 주교에 대한 후원을 시작했다. 자, 이에 이제 밀라노의 항제파 주교는 이제 안에 주교들 중에 항제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사람들. 자, 이에 교황은 파문과 폐위를 위협하여 하이니를 독일 내에 주교회를 소집하여 그레고리를 찬탈자를 구정했다. 자, 이 소식에 접한 그레고리는 그 위협을 신청을 옮겨 하이니를 파문과 폐위를 선언했다. 항제에 대한 파문과 폐위는 전례 없는 이에 직면한 독일 국내 동료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인이 그 4세가 그 당시에는 좀 특이하게 얘는 독일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 보통 다른 뭐냐면 황제들은 독일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인 4세나 이런 하인 3세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다. 살레나 왕족들이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권의 이제 강화에 반발한 독일 제후들이 그 당시 이제 그레고리 7세 하인 4세를 파문했다니까 그 빌미로 해갖고 뭐냐면 강력하게 결집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중앙 집권에 싫어하는 제후들의 반항제 움직임을 포면화됐고 항제 지지세로서 항제 예우를 받고 있는 주교도 당하겠다. 자, 그리하여 1777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의 주재 아래 귀족과 주교로 구성된 국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였다. 1076년 만에 교황 그레고리는 국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상한 도중에 교황을 만나서 알프스에 넘었던 하일리와 카노사에서 마주치게 됐고 항제 이제 하일리는 회개하고 고제하면서 뭐냐면 그 교황의 용서를 빌었다. 자, 교황의 추운 겨울날 3일간 기다리게 한 후 하인이를 용서했다. 이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다. 자, 하인이는 교황의 용서받자 곧바로 이제 가서 이제 그 파문이 풀렸으니까 자파세를 구축한 다음에 반항제판 따로 구축하고 반항제판은 따로 황제 후보자를 옹립한 양파가 3년간 내란 상태가 계속됐고 1080년 반대파에 승리한 하인은 교황에 대한 공세를 폈고 이탈리아 들어가 로마에서 허수아비 교황을 세워 대관식 올렸고 그때 이제 교황 그레고리는 피시해서
노르만족의 도움을 받아서 수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문제 나왔죠. 자, 그 외에도 서인권 문제는 계속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독일하고 교황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문제가 있었죠. 영국 왕하고 뭐 이제 그 성직자, 프랑스 왕하고 성직자 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제 상당히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에서 이제 타협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황 파스칼 2세 때 성 안셀모와 국왕 헨리 2세 그 1세 사이 타협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때 교황의 승인을 받겠다. 그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성 안셀모와 국왕 헨리 1세 간의 타협안이 후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보는 수업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은 첫 번째 주교는 교회 내에 선출하고 주교로 취임하기 전에는 그는 국왕으로부터 봉수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국왕으로부터 봉투와 이해에 대한 이권을 수여받을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왕은 신설 거부할 수 있고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직자 제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직자 임명권은 교회 갖고 근데 이 성직자 제후가 성직자가 봉투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가난한 교구 안에 봉투가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성직 제후가 되겠죠. 그래서 제후의 임명권 누가 해주냐면 국왕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그럼 국왕은 이제 신설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성직자가 이제 임명받고 제후로서 이제 국왕한테 이제 가서 이제 신설한단 말이야. 근데 국왕이 마음에 안 들어 얘야. 그러면 신설 거부해. 그러면 신설 거부하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교구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 다시 그 군주에게 줘야 돼. 왕한테. 그러면 성직자 그 교구의 재정적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예, 땅이 있어야지 뭐 교회도 운영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알아서 국왕이 싫어하는 기피 인물을 임명을 아예 안 해. 국왕이 뭐냐면 해도 성직자 임명에도 국왕이 뭐 만족하고 뭐냐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미 뭐냐면 임명해버린 거죠. 성직자 임명 단계부터. 그래서 실제 국왕이 이제 그 이런 신석 거부권은 성직자들을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뭐냐 임명할 수 있도록 뭐냐 그 교회에게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막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이제 유사한 이제 타협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독일이죠. 독일은 이제 본진이잖아요. 교황하고 황제 간에 이제 뭐냐면 대립을 하고 있었고 아까쯤에 성직자들 타협을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국왕 하이리 5세는 노마를 점령하고 대관식 사전 준비로 국왕 하이리 5세는 노마를 점령하고 대관식의 사전 준비로 서인권 문제 해결을 교황이 강요했는데 교황 파스칼 2세는 게 아마 중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국왕 하이리 5세가 왜 노마를 점령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많이 빼먹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인증번호 23번이에요. 중세 시대 때 독일 국왕이었던 독일 황제였던 하이니 5세가 노만을 점령했잖아. 왜 그 하이니 5세가 노만을 점령한 거야? 흥미로운 질문인데 여기서 아마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 하이닝 5세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아마 하이니 5세를 말하려는 것 같아.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중세 독일의 국왕이기도 했지. 하이니 5세는 1006년부터 1025년까지 황제로 재위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노르만을 점령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맞지 않아. 하이니 5세는 이탈리아, 특히 로마와 교황청과의 권력 싸움엔 깊이 관여했지만 노르만족이 지배하던 시칠리아 왕국이나 잉글랜드 같은 지역을 점령하진 않았어. 로마 점령했다는 오히려 거네.
그 시대에 노르만족이 강력한 세력이었고, 특히 시칠리아에서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어. 신성 로마 제국과 노르만 왕국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했지만 아, 잠깐만요. 하인리 5세 애가 잠못 알아듣는데, 노마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애가 왜, 제가 발음이 나쁘긴 하나. 네,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 중세에 보면, 독일의 신성 로마 황제 중에 하일리 5세가 있잖아. 하일리 5세. 이 사람이 그 노마를 점령했잖아. 노르만이 아니라 노마를 점령했는데, 왜 노마를 점령한 거야?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 하일리 5세는 아마 하인리 5세 또는 하인리 5세스를 말하는 것 같고, 노마는 로마를 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노르만은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했던 노르만족이겠지?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 하이니 6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슈타우펜 왕조 출신이야. 그는 1091년에 신성 로마 황제로 즉위했고 시칠리아 왕국까지 지배하려 했던 인물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로마를 점령한 이유인데 이건 단순히 정복이 아니라 황제 대관식과 연결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중세시대 신성로마 황제는 무조건 로마 교황에게서 황제관을 받아야 진짜 황제로 인정받았어. 그래서 황제로 즉위하려면 로마에 입성해서 교황에게 대관을 받아야 했어.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당시에 로마는 교황청에 직접 지배를 받는 도시였고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 교황과 신성로마 황제는 서로 협력도 했지만 자주 충돌했어. 황제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무력 시위이기도 했어. 하인리 6세가 로마를 점령한 건 그가 황제 대관식을 받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로마에 입성했기 때문이야. 이건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기보다는 황제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한 정치적 행위였어. 그리고 이후 하인리 6세는 시칠리아 왕국도 물려받게 되는데 이건 그의 아내 콘스탄체가 시칠리아의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하이는 5세가 노마를 점령했던 거에 군사적 점령보다는 대관식을 받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에 이제 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점령 자체가 좀 그래요. 자, 하여튼 그 교황 파스칼 2세는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대응했냐? 영국과 프랑스에서 타협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뉘우치고 있었던 참이다. 이번에는 이제 매우 철저한 개혁을 제시했다. 즉 세속군주가 주교 선임권을 요구하는 것은 주교 봉토와 이에 대한 간할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성직자 제후가 되기 때문에 봉토를 갖고 있으면 봉건적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를 포기한다면 세속군주의 요구에 근거가 없어질 걸 생각했다. 그래야 교황은 주교들의 봉토를 포기하고 오직 영적 세계의 간장에만 전념할 걸 제안했다. 자, 이 안은 확실한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되었더라면 유럽의 교회와 기독교 세계는 크게 달라졌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적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주교가 봉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모두 봉투를 다 반납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기경과 주교를 비롯해 교회 안에서 반대 소리가 높았다. 결국에는 우여곡절 거듭한 끝에 교황 칼리스투스와 하인 5세 사이에 보름설박이 맺어졌는데 일단 서인권 문제는 일단지게 되었다. 이게 주 내용은 앞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하고 동일해요, 거의. 근데 그 내용에다가 좀 독일만의 이제 내용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서 국왕 황제죠. 황제가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영국 왕이나 프랑스 왕 같은 경우에는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 권리는 없죠. 다만 신설을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나 깊이 인물들을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그 알아서 성직자 임명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왕이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주교 선출하냐 그건 아니고 교회가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난립할 때 뭐냐면 그 난립한 후보 중에 그 최종적인 선택권은 국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한두 명 해갖고 이제 서로 이제 위험해서 알아서 성직자들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만들면 상관없는데 국왕이 자기들끼리 막 난립을 해갖고 더 이상 이제 어떤 후보도 선택할 수 없어. 너무 이제 팽팽해가지고 그때 최종적인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냐? 국왕이 갖고 있는 거. 그것도 고위 성직자들, 뭐 수도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원장이라든지, 수도원장이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고위 성직자들만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선발하는 거 아니고, 딱 봤다가 너무 난립하고 서로 이제 교회 내에서 자체에 선발하지 못할 경우에 최종적인 선발권은 교회 국왕이 갖는다. 황제가 갖는다. 요것만 더 첨가된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강자에서는 보ül서역 때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면 더 이상 이제 그 황제가 독일 그 이탈리아 교황을 선출한 걸 직접 하지 않겠다고 이제 공식화 시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겠다. 콘클라프를 통해서 한 거고 그 후에도 독일 황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간접적인 직접적인 간에 영향을 행사해서 자기 원하는 황제를 선발하고 선출하는 데 큰 영향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모두 박아놨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정하게 이제 뭐냐 교회에서 콘콜라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교황이 선출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인권 문제 해결은 결국 타협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주교 선출의 기준이 점점보다 훨씬 강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교황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관계 상황에 있어서 교황이 기독교 세계 최고 권력자임을 널리 인정되게 된 것이다. 12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직 전 유럽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교회 법전이 없었고 지방 교회 전체에 대한 정보망이 없었다. 근데 개혁적인 교황들이 이제 교회 사절을 이용했고 아까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또 그리고 또 대주교의 방문을 견장하여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또 얻어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또 중요한 자리들을 자기의 이제 신복을 안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세기 이후에 교황은 중앙집권적 지배를 강화. 그러니까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카톨릭 교회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개설된 관료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때 뭐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그다음에 종교회나 이런 여러 곳에서 권한을 다 분산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교황한테 집중시켰다. 개혁이라는 명분을 이름으로 교황에게 집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 교회에 필요한 이제 기구와 법이 필요하죠. 교회법이나 교회기구도 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서 교황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인권을 둘러싼 투쟁은 교회와 국가 간의 어떤 지속적 대립과 긴장이라는 중세 정치 한 특성의 이원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래서 황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지배를 했는데 세속 권력이 교회를 지배했는데 이제 분리돼 갖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교회가 그다음에 세속적인 권력 황제가 국왕이 이런 이원적으로 이게 분리됐다. 자, 이런 것들이 비잔틴 제국하고 좀 약간 차이를 두고 있죠. 비잔틴 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황이 그 뭐야 황제가 콘스탄트 대주교나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교황주의라고 할 만큼 종교 일치인데 이건 처음에 종교 일치였다가 이게 종교 분리로 나가죠. 종교 분리가 그렇게 됐던 것이 이제 이런 그 서인권 투쟁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나 국가 내에서 지배자의 반환권을 내세우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결과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황제가 위고 교황은 밑에였잖아요. 근데 교황이 이렇게 바닥바닥 황제가 개기는 걸 딱 보고 나서 얘 밑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제는 무조건 위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나도 힘이 있으면 개길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겨줄 수 있는데 특히 영국, 프랑스는 그렇게 못했죠. 영국, 프랑스는 왕권이 이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황제권이 그 강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독일 지방 제후들에게 상당히 왕권의 전환은 조류의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독일에서 강력한 왕권 수입이 좌절되고 말았던 거죠. 물론 이제 왕권 수입이 좌절된 것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런 교황과 황제권의 대립을 통해서 이런 걸 본 지방 제후들이 나름대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하인이 5세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지방 제후들은 무력한 작생공을 왕으로 선출하고 왕권을 잠식하면서 지방 할거주의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권리 잠식 기풍은 독일의 정치 구조의 하부에도 전해져 소용주나 기사 등 그들 나름대로 자연 선언을 압박해서 농론을 만들고 그로써 독일 내 대부분 지역의 영주제 확고히 뿌리내게 되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엔 12세기잖아. 근데 이제 영주제가 이제 그 당시 12세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장원제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 예, 오히려 13세기, 14세기, 14세기, 15세기 넘어가서야 그 당시 서유럽의 장원제가 붕괴되고 나서 장원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재판 농노제 같은. 그러니까 11세기니까 좀 약간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시간에 한번 녹화 전에 이 강의 시간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땡겨 쓴 거다. 아마 그 시작점을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세기 때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다가 14세기, 15세기 때에 가서야 본격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마 14, 15세기 때 있는 내용을 앞에 꺼다가 여기다 적어 놓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한 거, 요거 뒤는 미래에 있는 내용까지 꺼다가 쓴 거다. 14세, 15세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왜 뒤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서기 내용하고 그래야지 일맥이 상통되거든요. 그 모순 없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1세기 때부터 이제 영주제가 조금씩 자리 잡아서 14, 15세기 넘어와서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뒷부분은 14, 15세기 때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야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자, 그 다음에 지방제국은 종전의 주백의 권한과 재판권을 당하고 소용주는 그들의 봉시에 만든 봉건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게 봉건제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상부 구조만 얘기하는 것 같고 요거 하부 구조는 장원 영주제는 이제 좀 별개 문제니까 14, 15세기 때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두서 없이 그냥 써놔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계에서 한번 읽었고요. 서강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번에 녹화 안 할 때 이제 안 된 그 강의 서강자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 서강자 읽고 그래서 서총 부분은 그 다음 강의 시간 때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세속화 경향이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크로니스톤이 등장하고 그때 개혁 운동의 핵심 요지는 세속 권력부터 독립과 성직자의 독신제다. 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레오 9세 개혁 있죠. 그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또 니콜라 2세 아까 콩클라페가 만드는 사람이 니콜라 2세요. 그래서 니콜라 2세 때 로마 귀족의 분단과 황제 교황 선출 개입을 막기 위해서 고위 성직자 구성된 위원회 이 추기경이죠. 그래서 교황을 선출한 교령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반포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황제가 동의해 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반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교령이라는 건 교황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교령으로 교회는 로마 귀족과 황제의 권력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세속군주는 여전히 교황 선출에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추기경을 협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거나 추기경이 말 안 되면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 창고에다 가둬놓고 말 들 때까지 자기 말 때까지 이제 하거나 그리고 끝까지 안 보면 또 살인을 해서 이제 자기 원하는 식으로 이제 원하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자기 원하는 교황을 뽑도록 하거나 이게 이제 그 교황 선출에 이렇게 세속 군주들 또는 그 로마식 귀족들, 황제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행사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로니스톤 출신의 개혁적 성향이었던 신덴보르트가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자 교권과 소권은 전면적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레고리 7세는 황제 하리 4세에게 밀라노 주교 선출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로부터 이제 주교와 수도원장은 계속 군주로부터 서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서임권 논쟁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1076년에 카노사에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래서 서인권 논쟁은 결국에 1122년 보름서약에 이제 일단 됐는데 합약 내용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에 다 설명돼 있고요. 석에 있는 거. 그래서 석에 없는 내용만 여기 더 추가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황제 하인 5세는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이전까지 간행을 포기했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콩콜라페가 하겠다고 한 거는 일반적인 이제 선포에 불과한 거죠.
후에도 이제 교황이라든지 그 당시 세속 제후들이 등등등 해갖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갖고 실제로 이제 뭐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많이 안 쳤고요. 예. 그러니까 욕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요때 가서 뭐냐면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이전까지 간행을 포기했다. 공식화 시켰다는 것. 너희들이 이제 자체를 선발한 건 내가 인정해줄게. 더 이상 간섭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만 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칼리스토스는 황제의 서인식 참석하고 봉투 수령을 인정했다. 황제가 그 서인식 이건 아까 이제 성직자 제후들에게 이제 성직자 제후들 중에 제후 임명권을 한테 줬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개혁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있죠? 이걸 이제 다시 이어서 할게요. 이거 녹화 못했던 부분을 지금 제가 다시 녹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조남, 대원장 부분 있죠. 대원장 부분을 다시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서계 부분요. 예.